저 오늘 얘기할 내용이 제가 오늘 이 티셔츠를 입고 온 게 여기 뭔가 이상한 식들이 써 있죠, 그죠? 이 식을 이해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예요, 사실은. 근데 작년 10월 10일 날 제가 여기서 우리 대학원 세미나 때 제가 연사로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주제로. 그때가 그러니까 그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그 내용이 오늘 얘기할 내용하고 많이 겹쳐요. 근데 작년에는 뭐 거의 같은 학생들이었겠지만은 작년에는 어쨌든 1시간 동안에 말하자면 이제 대중 강연을 하는 거고 수식 하나도 안 쓰고 오늘은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준비한 내용 중에 좀 약간 이상해 보이는 수식들이 한 슬라이드 한 7, 8장 정도 있긴 있을 거예요. 조금 괴롭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이 기회가 아니면 이런 걸 볼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굳이 제가 그거를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지만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이게 어쨌든 지난 50년 동안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참 아주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거든, 이게. 그래서 뭐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한 번은 그냥 한 번 쓱 구경이라도 하고 지나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좀 참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연에 감사한다는 게. 그래서 오늘 쭉 내용할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추천 도서가 몇 개 있는데, 이강년 교수님이 쓴 LHC 물리학의 최전선, 이게 이제 입자 가속기의 역사를 쭉 개괄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한국 사람이 이런 정도의 책을 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놀라운 일이고, 이 책이 그해 무슨 출판 대상인가 하여튼 상도 받은 책이에요. 상당히 볼만한, 그냥 부담 없이 볼만한 책이고, 그리고 와인버그의 최종 이론의 꿈은 제가 번역한 책인데 제가 처음 번역한 책이에요. 2007년에.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쓱 보면은 되게 좀 부끄러운 내용도 있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최선이었을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원서 자체도 굉장히 명작이고 화제가 됐던 책입니다. 과학 철학적으로도 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와인버그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엔 거의, 살아있는 물리학자 중에는 거의 이제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거든요. 그리고 문장이 되게 좋아요. 문장이 비단결이야, 비단결. 참 제가 글을 옮기면서도 영어는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문장을 쓸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랜덜은 아마 다음 시간쯤에 리사 랜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고 99년, 200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의 이제 학계 신데렐라가 된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숨겨진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힉스 입자 발견된 직후에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책이 이제 이글식스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중에 상당한 내용은 이제 전 저작에 있던 내용을 이제 가져와서 실은 것도 있고, 또 새로 실험 결과들 나온 거를 다시 이제 얘기한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덕후들을 위한, 내가 산수를 좀 한번 해보겠다 싶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보는 책이지만 그렇게 헤비하지 않은, 부담 없이 이렇게 쓱쓱쓱 볼 수 있는, 취미 삼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먼저 대칭성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핵자를 만드는 입자를 쿼크라 그랬어요. 얘네는 강력을 느껴. 강력을 느끼니까 핵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쿼크라고 불렀어. 대표적으로 업다운이 있었죠.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를 한 게 그 양력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둘이 양력을 교환하면서 업이 다운으로 바뀌고 다운이 업으로 바뀌고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하니까 저걸 저렇게 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세 벌이 있다 그랬죠.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강력을 모르는 애들, 강력을 모르기 때문에 핵자를 만들지 못하는 애들인데 그걸 경입자라 불러요. 대표적으로 전자하고 중성미자가 있어요. 얘네도 이렇게 위아래로 파트너 짝을 지어 놓은 게 약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것들이 서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성미자가 나오는 건 그냥 양력이 있다는 거야. 양력이 아니면 중성미자를 볼 일이 없어요. 중성미자를 봤다는 건 양력 때문에 그 파트너 된 입자가 중성미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바뀌는데 여기도 이렇게 그 세 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게 이제 그 전부 다 스핀이 2분의 1짜리인 페르미온이에요. 페르미온. 그래서 이게 물질을 직접 구성하는 입자가 되고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쿼크와 경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어요. 얘네는 이제 그 보존이라 그랬죠. 스핀이 정수인. 그래서 감마라고 쓴 거는 감마가 이게 빛이에요. 빛. 포톤. 그러니까 뭐 보통 감마선 그러면은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을 감마선이라 그러는데 그냥 이 동네에서 감마라 그러면 파장이 짧든 길든 뭐 가시광線전부 다 그냥 빛입니다. 감마라고 쓴 건. 그다음에 G라고 쓴 건 글루온인데 얘는 강한 핵력을 매개해요. 쿼크들 사이에서. 그리고 W하고 Z가 얘가 이제 약한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 어떤 수학적인 구조 속에서 때려넣고 이 질서를 이해하자. 그러니까 요 기획은 플라톤적인 기획이에요. 플라톤. 그리고 그 기획을 따랐던 사람이 케플러도 있었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행성의 궤도를 그냥 플라톤 입체에다가 다 때려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 기획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쿼크하고 경입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뭐 이렇게 뭐 전자기적 상호작용, 뭐 약한 상호작용하는 이런 양상을 이거를 수학적인 구조 속에서 때려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해를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적합한 수학적인 구조가 뭐냐면은 이 난 아벨리안 게이지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번 시간에도 뭐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질량이 없는 경우에 그럼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 스핀이 2분의니까 얘는 디렉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디렉 방정식을 주는 라그랑지안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쓴다 그랬죠. U바 뭐 감마 뭐 D뮤 감마뮤의 U D바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알면 얘가 라그랑지안은 뭐냐면은 그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모든 동력학적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쟤를 알면 거기 뭐 그 시스템에 작용한 힘이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라그랑지안만 딱 있으면은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나머지는 그냥 산수야 진짜. 디테일.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쓸 거냐. 자연에 가장 적합한 라그랑지안이 뭐냐. 이걸 찾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라그랑지안이 자연을 기술하는 라그랑지안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 거냐. 뭔가 뒤죽박죽으로 지 맘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라그랑지안이 구축돼 있을 거다라는 거지. 어떤 수학적 질서에 의해서. 그 수학적 질서가 이제 이 게이지 변환에 대한 건데 어쨌든 이 쿼크를 요렇게 쿼크에 대한 그 디렉 방정식을 주는 라그랑지안이 이제 이런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일단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LR은 레프트 라이트를 풀어서 쓴 건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쿼크도 전자하고 마찬가지로 스핀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손잡이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L하고 PR 이게 뭐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 그래가지고 왼손 오른손을 구분하는 건데 뭐 이제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하여튼 쿼크를
쿼크나 뭐 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왼손 오른손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왜 구분했냐면은 약한 행력은 왼손잡이만 작용을 하니까 오른손잡이는 양력을 안 해요. 양력을 몰라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만 양력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을 구분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은 뭐 감마 행렬의 성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진 않지만 하여튼 그거는 산수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쓰다 보면.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레프트 핸디드 왼손잡이 업하고 다운, 왼손잡이 업, 왼손잡이 다운이 있는데 쟤네는 양력 때문에 서로 뒤바뀐다 그랬잖아. 그죠? 왼손잡이는. 그러니까 이놈은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세팅으로 쓰고 싶은 욕구가 확 생기는 거예요. 라이트 핸디드는 그렇지가 않거든. 지들 그냥 각자 놀아요. 오른손잡이는 업콕이 다운콕으로 바뀌고 이런 짓이 없어.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가지고 이거 왼손잡이 애들만 따로 이렇게 Q 레프트라 그래가지고 업 다운으로 묶은 거예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왼손잡이는 양력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바뀌니까. 그래서 업콕하고 다운콕이 그냥 보면 서로 다른 입자지 당연히. 예? 전기 전하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고 서로 다른 입자인데 양력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같은 입자의 다른 상태인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통찰인 거예요. 놀라운 통찰. 여기 이제 뭔가 질서를 찾아내는 그 해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는 게. 서로 다른 입자인데 양력 때문에 서로 뒤바뀌니까 그러면 이렇게 뒤바뀌는 입자들의 상태를 어떤 양력에 대한 하나의 상태에 대한 어떤 다른 양상, 동전의 앞뒤면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QL로. 근데 라이트 핸디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우주가 만들었을 때 우리 우주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왼쪽을 선호해. 하느님이 잡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른손잡이 애들은 양력을 몰라. 그래서 하여튼 왼쪽만 이런 식으로 썼어요. 왼쪽만 묶어서 썼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 지금 네모친 왼손잡이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한 큐에 쓸 수가 있어요. 한 큐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행렬로 2x1 행렬로 쓴 거지. 그럼 이게 그 2x2의 아이덴티티가 사실은 꼽혀져 있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라이트는 뭐 그대로 쓰고. 저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쓴 거예요. 왼손잡이는 양력을 느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게이지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왼손잡이에는 이렇게 지금 2x1 행렬이잖아. 그럼 라이트 핸디드는 그게 그냥 숫자거든요. 라이트 핸디드는 그냥 숫자고, 레프트 핸디드 QL은 2x1 행렬이니까, 이 QL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의 위상을 바꿀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숫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각도를 바꾸는 그런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그냥 이 베타 X라고 쓴 거, 2분의 Y라고 쓴 거. 이건 그냥 숫자예요.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놈이 지금 2x1 행렬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렬의 업다운을 서로 뒤집는 일반적으로 뒤섞는 변환이 가능해. 그래서 여기 2x2 행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버럴 페이지를 바꾸는 거지, 그지? 오버럴 페이지를 바꿀 수가 있지만, in general, 이 업다운 상태를 서로 뒤섞는 변환. 2x1 행렬을 뒤섞어야 되니까 2x2 행렬이 들어가야 돼. 이런 걸 제너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위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Q의 입장에서는 그냥 위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만 그게 그 구성 성분인 업과 다운의 입장에서는 걔네들 상태가 막 뒤섞이는 거야. 양력에 의해서. 이런 변환이 일반적으로 가능해. 가능한데 여기 베타에 비례하는 이놈은 그냥 숫자잖아요. 숫자. 그럼 이것에 의한 위상 변화는 숫자니까 얘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계산할 때. 그래서 얘는 아벨리안이에요. 아벨리안. 근데 이놈은 행렬이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되지. 그래서 난 아벨리안이 들어간 이유는
양력에 의해서 업다운이 서로 뒤섞이니까 그거를 하나의 입자의 다른 상태로 기술을 하기 위해서 행렬로 넣다 보니까 이제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난아벨리안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양하고 CN 양하고 로버트 밀스, 양 밀스 이론의 핵심이 이거예요. 양 밀스 이전에는 그러니까 맥스웰이 전자기 방정식 만들고 막 이제 그 시절 19세기에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게이지 변환과 연동된 입자가 포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현대적으로 양하고 밀스가 확장을 한 게 어떻게 확장하면 여기 행렬이 들어간 거예요. 행렬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구성 성분이 이게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이게 이제 막 서로 뒤섞이는 변환을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게이지 이론이 현대화된 거예요. 난아벨리안 게이지 이론은. 근데 라이트 핸디드는 양력을 모르니까 얘는 그냥 아벨리안 게이지 변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서로 다르게 변화를 한단 말이지, 이게. 양력이 구분하니까. 이 변환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놈을 뭐라 그러냐면, 이놈을 이제 SU2 변환이라 그래, SU2 변환. 스페셜 유니터리. 두 개짜리를, 업다운 2개를 스페셜 유니터리 변환을 하겠다, 수학적으로. 유니터리는 알죠? 대거에서 곱해서 1이 나오는 거고, 스페셜이라는 거는 디터미넌트가 이제 플러스 1인 거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U1이라 그래. 유니터리 1.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있으니까 U1은 뭐냐? 그냥 숫자 페이즈 하나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학적으로 이걸 U1이라 그러고, 여기는 SU2라고, 여기 L이 붙은 건 왼손잡이만 돌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SU2하고 U1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SU2 크로스 U1이라 그래. 그래서 SU2 크로스 U1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봤지만 저렇게 위상 변환을 했을 때 저렇게만 해버리면 라그랑지안에 미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로컬 게이지 변환을 하면 위상이 위치에 따라 다 바뀌니까 미분에 의해서 여기 이제 여기 미분 때문에 이게 위상 변화를 해버리면 이 미분이 여기 알파 x나 베타 x에 작용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페이지를 바꿨을 때 라그랑지안이 인베리언트 하지 않죠. 라그랑지안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그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라그랑지안은 이런 임의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야 될 거라고 이제 믿는 거지. 자연은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상을 바꾼다는 게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동대문 쪽을 바라보는 거랑 그다음에 저기 뭐 북한산 쪽을 바라보는 거랑 그렇게 실험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물리를 기술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때마다 방정식이 달라지면 그게 좋은 방정식일 리가 없죠. 그게 훌륭한 물리 이론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자연을 기술하는 제대로 된 라그랑지안이라고 한다면 이 라그랑지안을 구성하는 필드의 위상을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로컬하게 위치에 따라서 임의로 우리가 각도를 바꾸더라도 그 전체적인 결과는 변화가 없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유니버설한 어떤 질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런 면에서 이 라그랑지안이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게 된 거지, 일종의. 그러려면 이게 어쨌든 여기 미분이 여기 걸려버리니까 그냥 이 상태대로는 이게 라그랑지안이 위상 변화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입한 게 이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라는 거지. 미분에다가 이런 이상한 놈들을 집어넣은 거야, 이상한 놈들을. 이거를 연동시켜서 얘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라그랑지안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놈이 위상을 변화를 해서 미분이 튀어나오더라도,
미분에 의해서 위상이 바뀌는 요소들을 여기 뭐 B뮤라든지 W뮤라든지 이런 놈들이 자동적으로 그 위상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위상의 미분과 관련된 거를.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얘네를 도입해가지고. 그럼 여기는 앞에서 봤지만 특히 이제 QL 같은 경우에 난아벨리안 변화를 했잖아. 난아벨리안. 이 위상 변에 그 2x2 행렬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그 공변 미분에 여기 2x2 행렬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어떤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그랑지에다 넣고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길어졌죠. 길어졌지만은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은 그냥 미분을 D뮤를 코베런트 데리버티브로 바꿔치기 한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원래 이게 난아벨리안 파트가 없고 아벨리안 파트가 있으면 B뮤만 있으면 저게 그냥 아벨리안 파트고 저게 그냥 고전적인 전자기의 광자예요. 포톤. 저놈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포톤이 왜 있어야 되냐면은 게이지 불변성 때문에 전자기 현상의 게이지 불변성 때문에 이 B뮤라는 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놈이 따라 붙어야 공변 미분을 만들어서 이론 전체를 게이지 시메트릭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확장된 이론에서 난아벨리안으로 확장된 이론에서 지금 B뮤만 있는 게 아니라 W뮤I라고 하는 이거는 로렌츠 인덱스에다가 벡터 인덱스까지 붙어서 인덱스가 막 두세 개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B뮤라는 놈이 필드가 하나 있고 W뮤는 I 인덱스에 따라서 세 개가 존재해. 세 개가. 이 시그마 인덱스를 따라가는 놈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화된 게이지 이론에서는 빛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엑스트라로 세 개가 더 존재하는 거예요. 세 개가 더. 빛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놈이. 그래서 그걸 W1, 2, 3라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스핀 1인 게이지 버전이에요. 고전적으로는 이 중에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고 그게 스핀 1인 포톤이었는데 그걸 난아벨리안 게이지 이론으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 개가 더 생긴 거예요. 세 개가 더 생겼는데 이거를 이 네 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잘하면 그 중에 하나가 실제 포톤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여기 B하고 W3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포톤을 줘. 실제 포톤, 광자. 그 다음에 나머지 W1, W2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 상태를 주고 또 B뮤하고 W뮤3의 그러니까 플러스 콤비네이션이 예를 들어서 포톤이 마이너스 콤비네이션이 Z를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셔플을 다시 잘하면은 실제 피지컬한 입자 상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광자가 나온다는 거지. 광자가 나오고 나머지 세 개가 W 플러스 W 마이너스 Z가 나오고 이 세 개가 얘는 광자고 이 세 개가 이제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게이지 이론이 맞다면은 그럼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 세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보면은 광자하고 거의 동격이죠. 그러니까 광자의 4촌쯤 되는 애들이야. 출신이 거의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런 놈이 이제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게이지를.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SU2 크로스 이온 일렉트로 윅스 매트리얼을 그래.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로 밝혀지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전자기를 설명하는 광자하고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이렇게 지금 뒤섞여 있죠. 이 게이지 이론에. 똑같은 게이지 이론에 지금 양력과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하나의 라그랑지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렉트로 윅 시어리라 그러고 이것과 관련된 이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변 미분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 위상 변화를 어떻게 하더라도 위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일렉트로 윅 시메트리라 그래. 요렇게 쓴 거를. 그런데 요렇게 써놓으면은 게이지 보존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게이지 보존 B뮤하고 W뮤I는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게이지 인베런트. 이게 이제 쓸데없는 위상을 바꿔주는 게 이제 이 항들. 베타를 미분한 거, 알파를 미분한 거.
요항들이 쫓아다니면서 위상 변화할 때 이상하게 생기는, 그러니까 D뮤에 나오는 항 때문에 생기는 위상 변화를 얘네들이 다 캔슬 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다 캔슬 해주고, 지금 여기 이상한 게 붙은 이유는 이건 난아벨리안이기 때문에, 행렬과 관련된 난아벨리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상한 저런 항들이 붙었지,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놈들의 이 게이지 보존들이 가지는 그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라그랑지아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전 전자계에서 유출한 거예요. 고전 전자계에서 늘 이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모양을 써요. 아래쪽은 필드 스트렝스 텐서라고 해가지고 고전 전자계 포톤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요게 난아벨리안으로 확장이 되면 이제 이런 복잡한 놈들이 이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이제 확장된 게이지 보존에 대한 필드 스트렝스 텐서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요. 뭐 디테일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게이지 보존이 있는데, 걔네가 적당히 게이지 변환을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 임의의 위상 변화를 캔슬을 다 시켜준다. 그래서 게이지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고, 그 역할을 하는 이런 놈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게이지 시메트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놈들을 적당히 잘 조합하면은 광자가 나오고, 양력을 매개는 입자 3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 놈들의 운동 에너지를 기술하는 항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이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이거는 인베이런트예요, 전부 다. 이 운동 에너지는 미분해서 서로 빼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질량과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게이지 변환을 지금 방금 봤던 게 이거예요, 그죠? 그 게이지 보존이 이런 식으로 게이지 변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원래 근원이 됐던 게 뭐예요? Q레프트하고 QR이 위상을 이렇게 임의로 바꿨을 때, 이것과 관련된 게이지 변환에 쓸데없는 위상을 바꿔주기 위해서 게이지 필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랬지, 위에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고전적인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스핀이, 이런 게이지 입자의 질량은 라그랑지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2분의 1 m 제곱 b뮤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럼 여기 이제 b뮤 똑같은 필드가 두 개 이렇게 이게 뮤 이렇게 로렌츠 컨트랙트가 돼 있을 때 그 개수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2분의 1은 같은 게 두 개라서 이제 시메트리 팩터로 나눠져 있고, 그 개수에 해당하는 게 질량이에요, mb 제곱. 이거 고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야. 근데 이게 라그랑지안에 저놈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조합이 있으면 b뮤 이런 조합이 있으면 b뮤가 이렇게 지금 게이지 변화를 하는데, b뮤가 저런 식으로 꼽혀져 있으면, 그러면 위상이 캔슬이 안 되죠? 이런 놈들이 지금 d뮤의 베타 같은 게 지금 캔슬될 수가 없잖아. 요항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놈을 없애기 위해서 저게 들어가 있는데, 다시 이런 항이 생기면, 그러면은 지금 b뮤를 이렇게 b'뮤로 하면은 지금 이게 캔슬이 안 돼요. 캔슬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야? 게이지 대칭성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b뮤가 곱해진 항이 있으면은 얘가 이런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인베런트하지 않아. 그래서 게이지 시메트릭한 이론을 쓸 때는 저런 질량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게이지 인베런트하지 않은 항이에요. 그 자연을 기술하는 라그랑지안을 쓰는데, 이놈이 게이지 시메트릭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라그랑지안을 쓰면은 이런 항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뭐예요? 게이지 보존의 질량이 0이라는 얘기야. 이 이론에서는. W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페르미온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냐면, 페르미온이 지금 라그랑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지금 페르미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쿼크나 전자의 질량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이바, m 사이, 여기서 나오는 게 쿼크의 질량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레프트, 라이트를 분리해서 쓰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질량항이. 이 페르미온의 질량은 놀랍게도 이게 레프트, 라이트가 뒤섞여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데 페르미온은 좌우가 같이 있어야 질량을 만들어, 수학적으로.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이게 디락 감마 행렬의 특성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디테일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자나 쿼크의 질량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같이 있어야 질량을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대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의 게이지 변환이 서로 달랐죠. 왜냐하면 양력이 왼손, 오른손 구분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양력이 왼손, 오른손 구분하니까 왼손잡이는 이렇게 나나벨리안 변환이 들어가는데 오른손잡이는 나나벨리안 변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변환을 여기다 때려 넣어봐. 그러면은 이 조합이 게이지 인베런트 하지 않아. 그죠? 이건 뭐 한눈에 보이지? 레프트 핸디드, 라이트 핸디드 지금 변환이 다르잖아요. 이게 변환이 예를 들어서 똑같으면 이게 지금 하나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캔슬이 그냥 돼버려요. 이거 미분도 없으니까. 근데 애초에 레프트 핸디드는 양력 때문에 이런 변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랑 여기 들어가면은 레프트 라이트를 이렇게 조합했을 때 이 항이 위상 변화에 대해서 인베런트 하지 않아. 이상한 위상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놈도 질량을 가질 수 없는 거야. 스핀이 2분의 1인 놈도 질량을 가지면 이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인베런트 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없어야 되고, 스핀이 1인 게이지 보존도 질량을 가지려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 조합도 지금 이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인베런트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산수의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지금 이 두 개 곱하기 한 게 지금 위상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 그냥 딱 봐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도 게이지 인베런트 하지 않다. 그러니까 질량과 관련된 항은 다 게이지 인베런스 깨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나긴 그 산수의 결과가 뭐냐면 이거야. 질량이 게이지 대칭성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일단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왼손, 오른손 구분하는 거. 양력이 왼손에 대해서 왼손만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게이지 보존은 원래 좀 이렇게 질량을 가지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산수가 아니라 말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파동이 있는데 우리가 그 게이지 트랜스폼을 한다는 게 이게 기준을 바꿔가지고 위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걸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꾸면 이게 페이즈 차이가 이렇게 생기지. 이게 지금 180도. 근데 이렇게 생긴 위상차는 피지컬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축을 임의로 바꾼 건데, 내가 지금 북한산을 보는 거하고 저기 동대문을 보는 거 그 차이라고. 그 차이가 자연을 기술하는 근본적인 방정식에 그 차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건 좋은 이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상차는 피지컬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상이, 이 페이즈 디퍼런스가 어떤 자연을 기술하는 이론이나 방정식에 계속 살아남으면 그건 좋은 이론이 아니야. 좋은 이론이 되려면 이 위상이 없는 이론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도입한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이런 식으로 위상차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캔슬을 시켜주면 돼. 자동적으로. 그 캔슬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뭐냐면 게이지 입자라는 거야.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게이지 입자가 B뮤가 있고 W뮤가 있는데 그 놈이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독특하게 게이지 변환을 하면, 그러면은 그 위상을 다 없애주고 전체 이론은 아주 아름답게 게이지 대칭성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지 입자는 뭐냐? 위상 자동 제거 로봇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쓸데없는 위상을 자동적으로 없애준 놈들이야. 그리고 이 놈이 알고 보니까 힘을 매개하는 저거 대표적인 게 포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대화된 이론에서는 W하고 Z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게이지 대칭성이 게이지 입자의 존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왜 빛이라는 게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된다는 거지. 왜?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빛이 존재하는 이것 때문에,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그런데 그걸 현대화하고 보니까 빛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포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촌 형제들이 3명은 더 있더라는 거예요. 숨겨놓은 자식을 알게 된 거지, 이제. 그래서 게이지 대칭성은 게이지 입자 존재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소립자들이 질량을 가질 수 없죠. 아까 봤듯이 게이지 대칭성을 만족하려면은 게이지 보존, 스핀 1이 게이지 보존이나 스핀이 2분의 1 페르미온이나 얘네가 질량을 가질 수가 없어. 질량을 가지면은 게이지 변환을 했을 때 쓸데없는 위상이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질량 자체가 다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질량을 가질 수 없어서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 양밀스 이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소립자는 다 질량이 있거든. 그래서 파울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걸 그냥 수학적인 장난이다 그랬지 별로 큰 주목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갈림길이 있는데 애초에 게이지 대칭성 같은 거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원래 있었는데 원래 대칭적이었는데 그게 현실에서 구현될 때 깨졌다라고 보는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랙 중에 그 옳게 밝혀진 건 이제 이 오른쪽 트랙인 거죠. 원래 게이지 대칭성이 있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요약하자면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있으면 입자와 그 힘, 그걸 이제 자연의 근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왜 특정한 입자가 빛과 같은 이상한 놈이 자연에 있어야 되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somehow 깨져가지고 우리가 보는 다른 입자들의 다양한 질량을 만들어냈다. 이제 요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칭성을 어떻게 깨느냐, 그것과 관련된 어떤 그 메커니즘이 힉스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깨기 위해서 일단 그냥 그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대로 냅두면 뭐 질량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뭔가 기존에 있던 걸로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보통 물리학자 하는 방법이 그냥 새로운 거 하나 도입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 이상한 거. 근데 이제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도입을 해요. 그럼 아까 보셨듯이 아까 쓴 라그랑지 안에 스핀 2분의 1인 게 있었고 스핀 1인 게 있었고, 그럼 없는 게 뭐야? 스핀 제로인 게 없지. 그래서 스핀 제로인 걸 하나 도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스핀 제로인, 스핀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 스칼라 입자라고 불러요. 방향성이 없는. 그래서 이거를 SU2의 그 업다운 더블릿으로 도입해. 왜냐면은 이게 하여튼 양력을 뭔가 좀 이렇게 양력과 얽혀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양력에 대해서 이렇게 업다운이 없으면 그럼 양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뭐 큰 영향을 못 주겠죠. 지금 그 질량이 안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이게 서로 변환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의 양력에 대한 변환에 뭔가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도입하면 이 필드에 대해서, 이 스칼라 필드에 대해서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그래서 여기 이제 d뮤가 뭐냐면은, d뮤는 앞에서 봤던 그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예요, 이게. 그 쿼크 필드의 그 아벨리안 변환, 난아벨리안 변환과 관련된 위상을 바꿔주는 그 파트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왜냐면 이게 그대로 따라다녀야겠지, 여기서도.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V가 이제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데, 포텐셜은 이게 그 파이 대거 파이의 조합으로. 그러면 이 조합은 항상 위상 변화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하나가 플러스 E2D I 플러스면 이게 다른 E2D 마이너스 I니까. 이 조합은 항상 그 파이 필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항상 인베리언트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제 가장 낮은 차수로만 이렇게 이제 포텐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필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게이지 시메트리를 만족하는 최소한의 형태를 적어 본 거야, 이게 수학적으로. 그럼 이걸 가지고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놈하고 이 파이 필드가 여기 쿼크 필드하고도 이렇게 조합을 잘 하면은 위상 변화에 대해서 시메트리한 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특별한 조합으로. 뭐 이제 여기 디테일을 알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쿼크 필드하고 스칼라 필드가 뒤섞일 수 있다. 게이지 인비런트하게. 그거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유가와 인터랙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필드를 하나 도입하면은 이놈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놈이 기존에 있던 다른 놈들하고 어떻게 뒤얽히느냐, 그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이제 다 써본 거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이지 시메트릭한 모든 조합을 다 써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이 필드 때문에 새로 들어간 거지. 요렇게 되면은 풀 라그랑지안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쿼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게이지 입자에 대한 카이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파이 필드에 대한, 새로 도입한 파이 필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파이 필드가 여기 페르미온들하고 이렇게 엉겨붙는 이 유가화항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풀 라그랑지안, 이게. 물론 여기는 이제 쿼크만 써놨지만 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도 중성미자 전자, 레프트 핸디드는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쓸 수가 있고, 라이트 핸디드는 따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게 뭐냐면 이제 쿼크가 칼라가 있다 그랬잖아, 강력에 대한 것도 거의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복잡해서 뺐어요, 일단. 지금 우리 얘기하고는 그렇게 뭐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쓴 이놈이 표준 모형의 라그랑지안이에요, 지금 쓴 게. 그럼 이거 가지고 중력을 제외한, 이제 여기 뭐 칼라는 안 넣었지만 칼라도 거의 똑같은 모양이니까 칼라까지 들어가면 저거 가지고 전자기, 양력, 강력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 중력 빼고 다 설명하고, 그 수십 년 동안 실험을 죽어라고 해왔는데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희한하게. 그래서 이거 한 줄이면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모든 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 중력은 이렇게 안 되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그 둘을 조합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알고 있는 네 가지 모든 힘을 다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힉스 포텐셜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그냥 똑같은 파이 필드라고 하면 이게 이제 파이에 대한 4차 함수죠, 그죠? 지금 이게 그 최고 차수의 개수를 이제 그 플러스라고 보면 이 포텐셜 모양이 어떠냐면은 뮤스퀘어가 양수일 때는 이 포텐셜 모양이 이래. 그죠? 4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 포텐셜이 가장 낮은 상태, 이 상태가 그 물리적인 바닥 상태예요, 여기가. 제로 근처가. 근데 이거 보면 이 제로 근처에서는 이게 지금 좌우가 어쨌든 게이지 시메트릭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놈이 뮤스퀘어가 음수다, 만약에. 이 이차항이 계속 음수가 되면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4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 있죠. 그죠? 이렇게 되려면 개수의 이게 그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랑 지금 다른 게, 여기서는 왼쪽에서는 여기가 바닥 상태였는데, 여기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닥 상태가 여기 원점이 아니라 딴 데가 돼버리죠. 딴 데가 돼버리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관습적으로 보통 이제 그 V라고 부르는데, V.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스칼라 필드가 존재하는 우리 우주의 진공 상태가 희한하게 0이 아닌 값을 주는 어떤 이상한 진공 상태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V란 난제로 값을. 그럼 지금 이게 물리적인 바닥 상태, 여기서는 제로니까 그냥 진공에서 뭘 계산해도 제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물리적인 바닥 상태가 파이가 0이 아닌 어떤, 뭐 오른쪽을 선택하면 이제 어떤 난제로인 값을, 희한한 에너지 값을 가지는 이상한 진공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 그냥 보통 진공 상태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무슨 양자역학적인 필드를 도입해서 온갖 지랄을 해도 아무 이상이 그냥 결과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건데, 근데 이 포텐셜이 모양이 이렇게 한번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면은 그 진공 상태가 이상해져 가지고 이 스칼라 필드랑
뭔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0이 아닌 값을 내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에너지가 더 낮다는 거지.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물리를 기술할 때 이 바닥 상태를 중심으로 다시 물리를 기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 점은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점은 좌우 대칭이 아니죠. 여기는 좌우 대칭이에요, 여기서 좌우 대칭은 지금 이 파이 필드가 저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거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칭성은 여기서의 좌우 대칭성이 게이지 대칭성, 파이 필드의 게이지 대칭성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파이 필드가 이렇게 시프트가 된 이 상황에서 피직스를 다시 기술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게이지 대칭성이 일그러지겠죠. 원래는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포텐셜을 게이지 대칭적으로 썼지만 실제로 물리적 상황이 구현된 바닥 상태는 게이지 대칭성을 깨는 쪽에서 구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현실은. 여기서 다시 물리를 기술하면은 이걸 다시 풀어서 이 점을 중심으로 다시 기술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V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면은 그러면 이 포텐셜의 게이지 대칭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게이지 대칭성이 깨지면은 그러면은 이놈이 질량을 만들어낼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 과정을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 그래. 흔히 예를 드는 게 이제 뭐 못을 이제 박을 때 그냥 못이 서 있으면 회전 대칭성이 있는데 잘못 쳐서 구부러지면 대칭성이 깨지죠. 그런 거를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 원래 이론적으로는 대칭성이 있었는데 프린시플과 이론 레벨에서는 대칭성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방정식도 보면은 방정식 자체는 시메트릭하지만은 그 솔루션은 대칭성이 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솔루션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은 그 솔루션 자체는 대칭성이 없는 거죠. 그런 걸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스칼라 장을 이렇게 뭐 하나는 제로 놓고 다른 하나를 그러니까 0이 아닌 그 진공값 근처에서 다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자체가 대칭성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아까 보셨듯이 포텐셜이 대칭성을 깨져버리고 그 상태에서 물리를 다시 기술을 하겠다. 그래서 그 진공값 근처에 어떤 작은 퍼터베이션을 새로운 필드 스몰 h라는 걸 도입해서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면 대칭성이 깨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렉트로닉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그래. 일렉트로닉 게이지 대칭성이 지금 요렇게 되는 순간, 파이 필드가 이렇게 되는 순간 깨져버린 거죠. 아까 그 포텐셜 모양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 대칭성이 깨진 거 아까 그 라그랑지안에다가 다 때려 넣어요. 파이 필드를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다 때려 넣어. 다 때려 넣으면은 그 다음 계산은 그냥 산수예요, 정말. 쭉쭉쭉 해보면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항이 생겨. 이런 항이. 이게 지금 뭐예요? 레프트 라이트가 뒤섞여 있죠. 이거는 결국 어디서 여기 유가와 항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유가와 항이 뭐였어요? 쿼크하고 스칼라 필드가 서로 조합이 된 거였지. 쿼크하고 스칼라 필드가 조합이 됐는데 그 쿼크 스칼라 필드 중에 일부가 이런 식으로 백회원 값을 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가 뒤섞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게 지금 그 페르미의 매스를 주는 거야. 전자나 뭐 저기 쿼크나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질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유가와 인터랙션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항들이냐면 이런 항들이 나와. 이런 항들이 W 플러스 마이너스에 MW 제곱. 이게 지금 그 W 플러스 마이너스 질량에 해당하는 거. 이게 이제 Z 입자의 질량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A뮤 포톤에 대한 항은 제로예요. 포톤은 여전히 질량이 없게 나와. 다행히도.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우가 일치하는 결과죠. 포톤은 원래 질량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게이지 보존의 질량도 줘. 원래는 게이지 대칭성이 있으면 이런 항들이 0이 됐어야 게이지 대칭성을 만족하는데 새로 스칼라 필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놈이 포텐셜이 모양이 바뀌면서 그 여파가 전체 라그랑지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없던 항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질량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남냐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 지금 스몰 h라고 쓴 이놈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입자 역할을 하면서 이만큼의 질량을 가지는 걸로 튀어나와요. 요게 이제 힉스 입자인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힉스 입자는 뭐냐면 이제 이 과정을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불러. 스칼라 필드를 도입해가지고 이 필드를 그냥 뭐 힉스 필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넓은 의미에서 힉스 필드를 스칼라 필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놈이 가질 수 있는 포텐셜이 에너지 상태가 게이지 대칭성을 그냥 깨버리게 되면은 왜 그런지 몰라 사실. 그냥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깨본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만약에 그 포텐셜이 그런 식으로 깨지면은 그 여파가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없던 질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없던 질량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잔재로서 새로운 어떤 스칼라 필드, 힉스 필드라고 하는 새로운 힉스 보존, 그러니까 얘도 스핀 제로니까 새로운 힉스 보존이라는 입자가 있고 그놈의 질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힉스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하면은 원래 게이지 대칭성이 있었는데 원래 게이지 대칭성을 만족하는 어떤 이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스칼라 장을 도입해서 그놈이 대칭성을 깨면서 다른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게 한다. 그게 힉스 메커니즘. 그 결과로 새로운 힉스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설명할 때 이제 산수 끝났어요 이제. 불타는 금요일 오후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쨌든 지난 50년간 우리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시는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자세히 한번 그냥 보여준 거예요. 다시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뭘 계산하고, 저는 맨날 이거 가지고 계산하고 그래요. 요즘 하는 일도 이제 이것과 관련된 거긴 한데, 어쨌든 한 번은 이렇게 슬쩍 구경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파티장에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냥 쭉 봐서 대충 랜덤하게 퍼져 있으면은 대칭적이 어디를 보나 똑같아. 근데 갑자기 이제 유명 인사가 딱 나타나면, 이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예를 든 건데 그러니까 총리나 여왕이 나타나면 그쪽 사람들로 쭉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포가 달라져. 사람들의 분포가 달라지면서 이 레이디얼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뭔가 저항감이 생기죠. 대칭성이 깨지면서. 그 저항감이 뭐냐면은 이제 질량을 주는 거예요. 힉스 메커니즘에서. 그거는 우리가 그냥 엄청나게 생략했던 그 수학적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이제 그게 이 저항감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그 질량과 관계가 되는지 사실 알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비슷한 예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 신체는 보면은 거의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죠? 대칭적이에요, 대칭적인데, 외모는 대칭적인데, 실제로는 대칭성이 깨져 있어. 심장이 한쪽에 있잖아, 일단.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의 어느 프랑스 공산당이었나? 걔네가 옛날에 선거 카피로 낸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신의 심장은 왼쪽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왼쪽에서 뛰고 있거든. 그러니까 심장이 왼쪽이라는 얘기는 좌우 대칭성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깨져 있으니까 그 여파가 이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제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우가 에이시메트릭하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요. 아주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좌우가 많이 깨져 있죠. 여러분이 왼손잡이 아니면 오른손잡이죠. 양손잡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대칭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돌아갈 때, 트랙을 돌 때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편해. 에? 야구도 보면은 이렇게 돌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주자가. 거꾸로 안 돌아. 거꾸로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거북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칭성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몸은 좌우 대칭이지만 이게 심장의 위치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현상들은 심장의 위치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뭔가 갑자기 일이 생기면은 순간적으로 핸들을 이렇게 왼쪽으로 꺾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잖아. 우리는 왼쪽, 자동차가 일본은 왼쪽, 우리는 오른쪽으로 다니죠. 우리처럼 오른쪽으로 다니는 도로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틀면은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그러면은 저쪽 마주오는 차하고 이제 정면 충돌하는 가능성이 생기죠. 근데 일본은 왼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도로 가로 그냥 나가버리게 돼서 대형 사고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심장의 위치 때문이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일상생활에는 아무리 양손잡이를 하더라도 한쪽은 거북해. 한쪽으로 하는 거는 그 거북한 저항감이 질량을 주는 거예요. 대칭성이 깨져서. 그게 힉스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6명이 관련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64년 여름에 거의 뭐 한 2, 3주 내에 이 같은 논문이 나오는데 이제 힉스가 혼자 따로 썼고, 그 다음에 프랑스 앙글레하고 로베르 브라우, 벨기에 사람 둘이서 같이 논문을 쓰고, 나중에 곧이어서 미국 사람 3명이 이제 논문을 같이 써요. 이 둘이 이제 노벨, 2014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존 앨리스라고 그 세른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 이론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 이 바야바 같이 생긴 이 사람이 지금 쓴 칠판에 쓴 이 식이 이거죠. 이게 지금 보면 라그랑 제한이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4분의 4분을 F 뮤뉴라고 쓴 게 이게 그 게이지 버전의 운동 에너지고, 그다음 여기 이제 그 사이바 D 슬래시 이게 코베런트 데리버티브죠, D가. 이게 그 페르미온 쿼크나 전자의 운동 에너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Y, IJ, 사이, 파이가 들어가 있잖아. 프사이하고 파이가 있죠. 이건 유가와 인터랙션. 그러니까 여기서 페르미온 질량이 다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이게 파이 필드에 대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 있죠, 이게. 요게 스탠다드 모델의 라그랑지안에 이걸 지금 그 세른의 제일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 존 앨리스가 그냥 칠판에 쓰고 이 필체를 가지고 기념품 만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사온 거지. 존 앨리스는 지금까지 논문 쓴 게 거의 1000편 가까이 돼요. 그래서 한간에는 세른에서 나온 논문은 존 앨리스 이름이 들어간 논문과 들어가 있지 않은 논문으로 구분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아저씨가 작년 2013년 9월 달에 쓴 그 예비 논문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서머리 오브 더 노벨 심포지엄, 그러니까 노벨상 주기 직전에 뭐 노벨 심포지엄 가서 뭘 얘기를 했는데 그 힉스 메커니즘, 힉스 발견된 직후라서 거기에 대한 크레딧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쭉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Higgs was the only one who mentioned explicitly the existence of massive scalar boson. 그러면서 이제 equation 2B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해요, 어떤 페이퍼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레딧을 지정하는 문제지. 누가 이 현상에 얼마나 공로를 했느냐. 이런 작업들을 거쳐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 앙글레하고 로베르 브라우의 64년 논문이 이건데, 뭐, 3쪽? 몇 쪽 안 돼, 이거. 노벨상 페이퍼가. 그 다음에 이게 피터 힉스의 단독 논문인데, 뭐, 처음 쓴 논문은 뭐, 하여튼 저기 리젝트 먹고 다시 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존 앨리스가 얘기했던 이제 그 2B 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미분이 2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미분 2번 하면 그게 질량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파이 필드의 그 존재와 그 질량을 주는 식이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이퀘이션에 나와 있다라고 이제 적시를 한 거지. 그래서 이 입자의 그 새로운 입자의 별명이 신의 입자인데, 요 명칭은 그 레온 레더만이 미국 사람으로, 이 사람이 중성미자 연구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실험 물리학자로 자기도 힉스 입자 찾으려고 막 했지만 워낙 안 나오니까 93년에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원래 제목이 이거였죠. 원래 제목이 갓댐 파티클. 그러니까 이런 제목은 안 된다 그래서 댐을 빼버리고 신의 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모으면은 이제 표준 모양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보는 모양으로 완전히 만든 사람이 그 67년에 와인버그,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살람하고 셸던 글래쇼는 뭐 그 전에 했는데 좀 약간 뭐 형식은 좀 다르긴 해요. 79년에 공동 수상했고, 그러니까 70년대
초중반에 그 이것과 관련된 어떤 실험적 현상을 발견해요. 그래서 79년에 공동 수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이론적인 그 스트럭처가 어떠냐면 게이지 대칭성이 있고, 거기에 힉스 메커니즘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칭성을 깨면서, 원래 대칭성이 있는데 얘가 대칭성을 깨면서 질량을 준다. 그래서 이게 표준 모형이에요. 뭐 여기 이제 이게 67년 논문인데 제가 그 책을 번역하고 2007년에 번역하고 오스틴 가서 같이 이제 저자 인터뷰를 하고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게 67년 그 와인버그 논문 마들 오브 레턴스인데 경입자 모형이죠. 경입자 모형. 이 논문도 뭐 두 쪽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수식 보면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수식이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그 전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 제가 어제 확인한 인용의 수가 9075번. 그래서 이 논문에 3번 각주에 보면 힉스가 언급돼 있어요. 여기 피터 힉스 있죠. 그 다음에 앙글레 브라우가 있고. 그래서 표준 모형이 실험적으로 검증된 게 그 세른에서 83년에 이제 슈퍼 프로톤 싱크로트론, 줄여서 SPS라고 하는 데서 83년에 W하고 Z 입자를 와인버그가 예측한 정확한 질량에서 그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듬해 바로 노벨상 줬어요. 발견자한테. 원래는 와인버그한테 줘야 되는데 와인버그는 이미 받았지. 79년에. 그래서 실험한 사람한테 준 거예요. 바로 이듬해. 수상 이유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강력을 느끼는 페르미온과 못 느끼는 페르미온, 쿼커 경입자가 있고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만 가지고서는 자연을 제대로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질량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놈들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필드를 하나 도입을 해서 힉스 필드를 도입해서 저놈의 포텐셜이 대칭성을 깨면서 그 여파로 다른 입자들한테 질량을 주는 그 힉스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키고 그 여파로 남은 그 흔적으로 남은 새로운 입자 힉스 입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게 다 해서 이제 표준 모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20세기 모범 답안이고, 이게 뭐 거의 완성이 된 거를 시점을 꼽으라면 67년 와인버그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로 됐고, 그러니까 한 50년 됐지 이게. 지난 50년간 뭐 또 제가 전공 분야니까 이 참 편향된 시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 과학이 일군 가장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탈레스부터 따지면 2500년대 질문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20세기 모범 답안이고, 여기 있는 입자들 전부 다 힉스를 빼고는 전부 다 20세기에 다 발견했는데 얘만 못 보다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라그랑지안을 그 입단 좋은 사람들 신의 설계도라고 불러. 이것만 알면 아까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해요. 이거 가지고 중력 빼고 양력, 전자기, 강력은 이걸로 다 설명을 하고, 물론 나중에 좀 더 나은 이론을 만들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는 한에서 이 몇 줄 안 되는 이거 가지고 자연에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 다 설명하고, 그게 지난 50년 동안 그 숱한 온갖 실험을 다 맞춰왔어. 놀랍게도. 그래서 좀 쉬었다가 힉스자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